66세에 재혼한 남자. 전처의 배신 후 이번엔 조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휴대폰에서 남동생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진짜 남동생이야. 치매 초기야. 아내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분간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100억 원의 유산. 손 놓았던 자식들이 뒤늦게 찾아왔을 때 아내는 단 한마디로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의심과 진실 사이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게 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실패의 이유는 단순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이유보다 단순한 배신이 더 사람을 무너뜨린다는 걸 잘 모릅니다. 전처에게 내연남이 있었고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안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무려 5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나는 집도 아닌 가족도 아닌 동창회 술자리에서 친구 입을 통해 알았습니다. 야, 너 진짜 몰랐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고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웃고 떠들던 얼굴들 사이에서 나 혼자만 시간이 멈춘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배신감보다 더 컸던 건 수치심이었습니다. 나만 몰랐구나. 다들 알고 있었구나. 나는 바보였구나. 이 세 문장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도 집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잊었습니다. 이혼 후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나이를 먹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빈 집, 저녁에 돌아와도 텅 빈 집, 밥을 해먹고 TV를 보고 잠이 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 66세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결심이라기보다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상대는 사별한 지 8년 된 여자였습니다. 나보다 3살 어린 63세.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등산 모임이었죠. 처음엔 그저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앞뒤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비 오는 날엔 조심히 내려가세요.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같은 코스를 오르내리다 보니 말수가 조금 늘었고 걸음 속도가 비슷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표현도 서툴렀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어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과하지 않은 관계,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 거리,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그게 내가 원한 두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말자는 다짐이 아니라 같은 방식의 배신은 2번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랑보다는 안정을, 설렘보다는 평온을 먼저 봤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습니다. 자식들만 몇 명 부르고 식사 한 끼 하고 끝냈습니다. 내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조심했으니까. 그 말은 딸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짐을 내 집으로 옮기고 조용히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있었고 저녁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집이 덜 텅 비어 보였으니까요. TV를 보다가도 신문을 읽다가도 고개만 들면 그녀가 보였습니다. 그게 참 좋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하루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에서 그 이름을 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장. 그날은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7시쯤 일어나 세수하고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고 나는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 3번. 나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잠금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 저장명은 이랬습니다. 남동생. 메시지 내용은 일부만 보였습니다. 누나 오늘 시간 돼? 잠깐 보고 싶은데. 그 순간 심장이 아니라 기억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또 이 패턴인가. 첫 결혼해서 전처는 내연남을 사촌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 이름을 봤을 때 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촌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혈연도 아닌 그냥 옛날 남자친구였습니다. 그 다음엔 동네 동생, 마지막엔 사업 파트너. 이름은 바뀌었지만 거짓말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동생이라는 단어는 너무 안전했고 너무 익숙했고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아침에 문자 왔던데? 아내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 남동생.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질문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내를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고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서 받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는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응, 나야. 지금 괜찮아? 문이 닫히고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나왔을 때 나는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남동생.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안부 전화. 그 대답은 너무 짧았고 너무 빨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잠금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림 목록은 볼 수 있었습니다. 남동생 오늘 12통, 남동생 어제 15통, 남동생 그제 9통,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남동생이 있을까? 나는 며칠을 더 참았습니다. 묻지 않았고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아내가 외출한 어느 오후 나는 결국 그녀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낡은 사진들. 한 장은 젊은 시절 아내와 한 남자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뒷면에는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5년. 40년 전. 남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둘의 거리는 분명 가까워 보였습니다. 나는 사진을 도로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편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진짜 남동생이 아닌 건 아닐까? 이장, 결국 나는 물었습니다. 그 질문을 꺼내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묻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아내의 등을 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남동생분이랑 연락 자주 하는 것 같던데. 아내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나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응, 요즘 좀 그래. 나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내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의심하는 거지? 그 말에 숨이 잠깐 막혔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차마 거짓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아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서운함도 체념도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남동생이야. 호적에도 있는 친남동생.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치매 초기야. 그 순간 마치 누군가 뒤통수를 세게 친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 초기라서 아직은 혼자 생활은 가능한데 약은 꼭 챙겨야 하고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해. 그래서 자주 연락하는 거야? 응. 약 먹었는지 확인하고 병원 예약 있으면 챙겨주고 혹시 이상한 행동은 없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해. 아침 먹었냐고, 약 먹었냐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안해. 말 안 한 건 당신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였어. 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괜히 이상한 생각해서. 아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의심할 만도 했어. 나도 알아. 당신 과거 얘기 들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천장을 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또 내가 과거에 묶여 있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설명은 다 들었지만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몰랐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3장. 그로부터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저녁 TV를 보던 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남동생 얘기 좀 해도 될까? 나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TV를 껐습니다. 응, 말해.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엔 갔어? 응. 근데 의사 말이 이제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같이 산다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응, 자식들이 있긴 한데 다들 멀리 살고 바쁘다고만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이해했습니다. 남동생이라는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들은 뭐래? 반대하더라. 당연히. 그럼. 근데 나 말고는 방법이 없어. 아내의 목소리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은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본인이 절대 안 간대. 자식들은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같이 살아야 하는데? 모르겠어. 상태 봐가면서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재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치매 환자와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 그리고 머릿속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보호라는 이름의 다른 감정은 아닐까? 사장, 며칠 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참, 동생은 배다른 동생이야. 나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배다른? 응. 같은 아버지, 다른 어머니. 아내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재혼하셨어. 그때 태어난 게 동생이야. 그럼 어릴 때부터 같이 산 거야? 아니, 나는 엄마랑 살았고, 동생은 새어머니랑 살았어. 그럼 자주 보진 않았겠네. 명절 때나 가끔. 사실, 별로 가깝진 않았어. 그 말이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 동생 좀 챙겨달라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생 자식들은? 있어. 딸 2, 아들 1. 그럼 왜 자식들이 안 돌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다들 바쁘다고만 해. 그날 밤 나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배다른 남동생. 어릴 때도 가깝지 않았고 성인이 돼서도 거의 왕래가 없던 사이.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헌신할까? 나는 결국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감정 없어?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잔인해.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장. 며칠 후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책임이야.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미 유언장을 써놨어.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언장? 응. 자식들 놔두고? 응. 내가 전부 상속받기로 돼 있어.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자식들이 완전히 손 놨거든. 아내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멀쩡할 때도 찾아오지 않았어. 명절에도 생일에도. 치매 진단 이후엔 그때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었어. 그제야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6장. 남동생의 전 재산 약 100억 원. 100억? 내 입에서 숫자가 새어나왔습니다. 사업도 했고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좀 있었어. 아내는 덧붙였습니다. 자식들은 그 돈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지금은? 치매 걸렸잖아. 이제 돈 쓸 일도 없고 관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아내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유언장 내용도 알아.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재혼 반대의 이유, 집요한 간섭, 은근한 압박,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7장. 아내는 모든 반대를 이겨내고 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택을 증명했습니다. 남동생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간병, 병원, 서류, 응급실까지
모든 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자식들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없었습니다. 8장 2년 후 남동생의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판단 능력 상실, 상속 최종 확정, 100억 전부 아내 목. 그제야 자식들이 찾아왔습니다. 울며 빌고 무릎을 꿇고 가족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가족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에요. 문은 닫혔습니다. 국물 하나 없었습니다. 엔딩. 누군가는 사람을 선택했고 누군가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아주 공정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